예, 다음은 인하대학교 최기홍 교수님을 모시고 고려의 주현과 역참에 대한 고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수학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고 올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금년 12월호에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렘에서 이제 퍼블리시된 미분 방정식 하나 올려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고려의 그 주와 현과 역참에 대해서는 이거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고려사에 정인지가 쓴 고려사의 주현군에서 나와 있는 이것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썸머리 한번 해보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오도 양기라는 건 다 배웠어요. 그런데 주현군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려는 오도가 양광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양광도는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중남 서울 이남의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 강원도의 원주까지가 이제 양광도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양광도가 주와 현이 11개, 교주도가 3개, 경상도가 12개, 전라도가 9개, 서해도가 이제 황해도인데 그게 5개. 경기는 개성 근방에 있는 거. 근데 북계가 44개예요. 동계는 33개. 요게 이제 그 고려사 제83권 지제 37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통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이 북계가 44개다라는 것을 감이 잘 안 오죠. 적어도 전라도의 4-5배 이상이다 그런 얘기. 북계의 면적은 서해도에는 뭐 한 9배, 10배 이상의 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 평양에 관한 고지도를 제가 먼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관한 고지도가 이제 규장각에 5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1장이 있고, 그 밖에 어디 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양에 관한 고지도로서 평양부가 요거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요게 평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평양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경전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만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거고, 다른 박물관에 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평양에 관한 지도가 제가 이제 얻은 것이 이제 6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평양이라는 것이 지금의 평안도 평양을 나타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평양이 북한 평양 저 대동강에서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아마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야 이건 북한 평양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80%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걸 한번 자세히 봐봐요. 여기에 면이 몇 개 있냐면 28개가 있습니다. 면이 28개. 거기에서 이제 요 밑에 대동강이 있고, 저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데에 소양각도, 대양각도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옆에 영기루라는 게 있어요. 영기루는 이 귀족들이 이제 이렇게 놀다가 와서 돌아와서 시를 읊고 그러는 이제 누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자정이 있고, 기자정 동그라미 3개 딱 그려놨어요. 정전도이라는 표시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건 글자를 안 써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소양각도라고 여기 빨간 게 소양각도라고 그려놓고 이것이 대양각도라고 그려놨어요. 여기에 기자정이라고 써놨고 그러니까 정전이라고 써놨고 요 동그라미가 요게 그 3개가 이렇게 3개가 요게 그 기자정이에요. 기자정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면이 2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석다산면, 저 위에 여기 불곡면이 있습니다. 불곡면이 있고,
이제 이곳은 180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이 지도를 다시 제작한 거예요. 다시 정리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면들은 아마 언제 그려졌는지 모르지만 요 면들은 그대로 베낀 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바다인지 호수인지 뭔지 이렇게 하는 거 요것도 그대로 베껴 놓은 건데 여기 조선시대 때 이게 북한 평양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원계 여기 뭐 강동계 저쪽에 강서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이 조선시대 때 다시 그리면서 첨삭해 놓은 글자예요. 정상계 이것도 첨삭한 거고. 그리고 근데 아까 그 바다같이 그려놓은 거 여기도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호수예요. 이게 호수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는 뭐 서해바다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앞에 거는 서해바다라고 다시 이제 써놨어요. 제가 그 조선 때 같이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저기다 써놓지 않았어요. 서해바다라고 안 써놨어요. 여기 뭐 강동계, 강석계 이런 거 글자 써놓은 건 이건 첨삭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베끼면서. 예, 요것도 이제 아까 평림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경전도잖아요. 서경전도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이거 첨삭 글자를 한자도 안 써놨어요. 한자도.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섬이 몇 개 있냐? 여기 크다랗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섬이 8개를 그려놨었는데 섬을 8개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섬을 1개, 2개 그려놓고 여기 반쪽 같은 거 섬인지 뭔지 하여튼 그려놓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을 이렇게 하나 세로변에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딱 그려놓고 강을 하나 그려놓고 밑변에 뭐 이렇게 하나 그 강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평양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조선시대 때 이걸 그린 사람이 여기다 글자를 하나도 첨삭을 안 했어요. 그냥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베꼈을 거예요. 이거는 언제 그린 건지 아무도 모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석다산면 제가 얘기했죠. 석다산면, 불공면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의상수학에서는 요렇게 생긴 놈이나 요렇게 생긴 놈이나 요거는 다 의상적으로 동형이다. 그래서 구멍이 2개 뚫어져 있으면 이것은 지너스 2로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A 도형의 지너스도 2고 B 도형의 지너스도 2라서 요것은 동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를 그릴 때 요렇게 그리나 요렇게 그리나 이거는 다 똑같이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분석할 때 있어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이런 반원 같이 생긴 거나 무한히 많은 직선, 무한대가는 이 직선의 점의 개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무한계로서 1대1 대응으로 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평양 그 고지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이 1대1 대응하고 그 동형, 지너스가 몇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써먹혀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평양부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평양부 지도. 여기를 북한 평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요쪽에 요 영역을 PL 영역, 요걸 PR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OR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OL 영역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에 섬은 1개 딱 그려놨어요. 능라도라고. 여기에는 섬이 능라도, 양각도 2개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지너스가 요거는 완으로서 요것은 지너스 2이기 때문에 요 영역은 요 영역과 동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섬을 1, 2, 3, 4, 5 5개의 그 섬을 그려놔서 요것을 빼면은 요것이 지너스 5인 그런 그 영역이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여기 보면은 기껏 해봤자 이렇게 한 4개 정도 조그맣게 있는데 지너스 4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동형이 아니다. 요건 좀 일단 고대 지도하고 요거하고 대충 이렇게 대응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지류, 2번 지류, 3번 지류, 4번 지류, 5번 지류, 6번 지류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1번 지류 옆에 여기 이제 바다 여기 서해 바다로 해놓고 뭐 지류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뭐 이런 거 저쪽에서 서해 바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2번 지류를 이렇게 하나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3번 지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들을 많이 그려놨죠. 산을 엄청 많이 그려놨는데 여기는 지류 요거 이렇게 지류의 지류를 대응시킬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3A 여기 또 요 보통 강인데 요것의 강폭이나 요것의 강폭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그리려면 이것도 그려놔야 되는데 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4번 여기 5번 지류가 여기에 요거에 강이 없어요. 구글 지도 열심히 넓혀봐도 여기 없어요. 여기 또 1번 지류도 여기 어디까지 요쯤 가서 뭐 그래도 지도로 그릴 만한 그런 뭐 개울 같은 건 있겠지만 뭐 조그만 개울 강으로 그릴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산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쪽엔 전체적으로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그래서 이 지도는 북한 평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의상적인 저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뭘 그린 거냐? 요게 이제 요거 하나로만 가지고 아까 요거 하고 요게 이제 요양식 궁장연구예요. 요양식 궁장연구는 아까 조금 전 거는 요게 이제 비율도 한번 봐요. 비율을 요거는 비율이 여기서 보면은 A 대 B, B 대 C, A 대 B, B 대 C가 여기가 대략 요거는 맞춰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진짜 뭐 옛날에 석영이 있던 데가 요 자리니까 요거는 A, B 대 B, C가 4.5 대 1 정도. 근데 요거는 여기서 요 길이가 1.2 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지도는 북한 평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평양부 지도가 뭘 나타내는 것이냐? 요양시의 궁장연구 여기 요 지류와 요 지류 사이가 요양의 궁장연구고 요 지류 요쪽 여기 지금 남북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은 본계시예요. 이쪽 한참까지 본계시예요. 요양시라는 게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요양 그 기차 역전까지는 약 직선 거리로 여기서부터 하면 거의 100리 정도 돼요. 80리 이상 꼬불꼬불하면 100리 가요.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요양은 시는 기차 역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00리, 서쪽으로도 한 60리. 이렇게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2번 지류를 이걸 그린 거고 3번 지류, 4번 지류, 5번 지류, 6번 지류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산이 많아요. 산이 많고 사실은 여기 지류들이 요게 이제 그 태자하인데 태자하에 지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류가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지도하고 맞춰서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엔 요걸 그린 건가 요걸 그린 건가 여기 조그만 걸 그린 건가 뭐 몰랐는데 나중에 평양지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1번 지류는 요것을 그린 거예요. 요것을 그린 거고 여기가 석다산이에요. 여기가 석다산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가 6km, 세로 길이가 4km. 북한 평양은 아주 조그맣지만 이거는 북한 평양은 가로가 한 3km, 세로가 한 4km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길이는 한 16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여기까지도 16km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스케일이 달라요. 이 고대 평양은. 이 지도는 언제 그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에 장안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합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합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여기 합탄은 합도라는 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합도예요. 합도의 반쪽만 그린 거예요. 이게 반쪽만. 이 태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옛날엔 꼭 지도를 그릴 때 이게 남과 북도 바뀐 거죠. 이쪽이 남쪽이 이쪽 북쪽이고. 근데 옛날에는 꼭 넓은 데를 넓게 그리지 않아요.
중요한 데를 넓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지대에서 보면 한양을 갖다가 경기도의 한 4분의 1 정도 크다랗게 그리죠. 평양도 북한 한 4분의 1 정도를 그려요. 근데 평양이라는 게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저기에 그 평안도에. 근데 쫙 크다랗게 그려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중요한 데기 때문에 넓게 그리고 여기는 하류지만 여기는 좁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경전도를 뒤집어 놓은 건데 서경전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탕하 이쪽에 하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남북 요건 남북이 이제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건데 A, B는 뭐 여기서 A서부터 D까지 태자를 갖다가 요것을 밑변으로 그린 거예요. 밑변으로 그린 거고 A서부터 D까지 이것을 이쪽에 세로변으로 그린 거고 B서부터 여기 C까지를 이쪽에 세로변으로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건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꼬불꼬불해도 상관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것도 상당히 예술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km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면은 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강폭이 700m 내지 1km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그 넓은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그 50리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긴데요. 이게 넓은 데는 여기가 한 4km도 넘어요. 여기 타마스구가. 여기가 좁은 데가 2km, 여기가 한 3km, 여기도 3, 4km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넓은 이 타마스구. 옛날에 고려시대나 고구려 시대 때 아마 여기서 뱃놀이를 귀족들이 많이 한다일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저기를 석다산면과 그 불곡면을 잘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평양부 주기에 보면은 석다산면과 불곡면에 대한 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초경 90리, 종경 120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그 평양에 있던 여러 가지들을 갖다 설명한 거고 불곡면도 초경 90리, 종경이 100리, 100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평양부 주기에는 불곡면도 120리라고 되어 있어요. 종경에. 근데 자, 그 옛날에는 심리가 5.12km예요. 고려나 조선시대. 중국도 5km예요. 만약에 그 아까 불곡면과 석다산면이 북한 평양 근방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초경 90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km로 해서 80리인데 꾸불꾸불하면 더 밖으로 가요. 5km로 80리면 더 이 정도 가죠. 이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초경 이게 북한 평양에서 불곡면이 서북쪽이나 덕수다산면이 서북쪽 이렇게 가서 한 초경 90리, 종경 120리 그리려면 한 이 정도 그려놔야지 돼요. 불곡면도 이 정도, 석다산면도 이 정도 그려놔야지 돼요. 그래서 뭐 지금서부터 6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뭐 불곡면이 바닷속에 있었다. 뭐 그런 건 역사책에 배운 적 없죠.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 보면은 북계가 44개 주화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사에 잘 나오는 게 전령 또는 자비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령은 대략 요쯤 있어요. 여기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풍성시하고 연산관 넘어가는 그 분수령. 이때 박지원도 권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전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분수령을 지나서 정가령을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자리가 전령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령과 전령의 단어가 이제 같은 게 아니에요. 자비령이라는 것은 임금이 자비를 베풀거나 아니면 스님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고개가 자비령이고 전령은 양쪽에 산모령이가 있어가지고 그 산모령이 있어서 요거 그래서 여기서 요걸 먼저 하죠. 산모령에 있어서 능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산모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전령이에요. 그래서 전령이라는 것은 기하적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장정구에 옛날에 우리 고려사에서 보면은 궁장정구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
대화궁이나 영명사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대화궁이나 영명사가 궁상정구에 있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 지금 요것이 그 용풍사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궁장정구 서북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 있는데 여기 14개의 전각이 현재 있는데 아마 묘청에 난 묘청 그 열전을 보면은 인종 임금이 이 건용전에 나 앉아 그 신하들을 배활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것이 건용전이고 팔성당은 이 궁의 중앙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게 팔성당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용불전인데 용불전은 오직 임금만 들어가서 불경을 올리는 데가 용불전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용불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불전 지금 가세요. 그래서 양쪽에 임금이 이제 국민에게 이제 그 바라는 그 기도문 같은 것이 있어요. 용불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세상이 뭐 그 태평하게 살자 뭐 이런 그 기도문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용불전 이렇게 아까 그 용불전 이렇게 생겼고 합도라는 것 합지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합지가 그 자리 거기 아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게 요건 대합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 대합이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이게 한 5, 600년 동안 계속 산이 흘러나서 여기 무슨 흙들이 계속 무너져 내려온 건데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가 아마 연못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무너져서 메꿔졌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령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전령이라는 기하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을 넘어갈 때 이렇게 비스듬히 넘어가는 건 사령, 그 다음에 봉오리 넘어가는 건 봉령,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극령. 이 극령 중에서 특별하게 이쪽에서 산모령이도 있고 이쪽에서 산모령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전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령은 어떤 모습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풍성시에서 연산관 이쪽에 조금 가면 이제 한 30리 가면 이쪽으로 쭉 가서 30리 가면은 연산관이 있고 여기서부터 한 4, 50리 내려오면 이제 풍성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산모령의 이 지류들이 이쪽에도 내려오고 이쪽에도 내려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쪽은 저쪽 태자하 옛날에 대동강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내려가서 이쪽에 압록강으로 내려와요. 요거 한 개만 내려와요. 요거 한 개만 압록강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분수령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닐 수 있으면서 여기서 적어도 2, 3km의 이제 그 분수령이 여기서 전투도 하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요 자리밖에 없어요.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을 통틀어서. 이 석다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석다산은 이게 전체가 돌이에요. 전체가 돌을 막 깨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석다산면이 이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 때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했었죠. 평주를 여기다. 황주에다가도 뭐 아까 전령이라고 했는데 거긴 전령 없어요. 자비령이라는 글자는 있죠. 자비령. 근데 자비령은 전령하고 다른 거예요. 전령은 기하학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평주는 황해도의 그 5개의 주 중에서 국주에 아마 평산현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역주로는 황해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서경도 여기가 아니에요. 서경도 아니고 국주는 있었던 거죠. 성주도 여기 아니에요. 성천인데 여기에는 삼등현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안주도 여기 안북부 막 찍어놨는데 여기 안주 아니에요. 안주는 저 유화 서쪽에다 찍어놨어요. 그 담기양 지도에 역사 지도집에. 그리고 담기양 역사 지도집에는 의주를 갖다가 베풀선자 선주라고 찍어놨어요. 정주, 철주는 대련 바로 위에다 찍어놨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사마수고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거기 대양각도, 소양각도가 있는데 요게 대양각도, 요것이 소양각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을밀대가 있고 여기에 영명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구룡궁이 있고 옛날에 여기 이제 산길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올라온 산길이 있고 요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부병로라는 데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부병로 난간에서 피리 불던 곳은 요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옥황각이 있는데 이게 부계, 고려사의 부계에는 오직 임금만 올라가서 술 마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영복루 또는 이거 연기루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그게 요 자리에 있던 거예요. 요걸 좀 자세히 그려보죠. 요것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자정이 있는 거예요. 기자정이 연문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이게 이제 물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방죽인데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여기 기자정이 있고 영기루, 부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정전이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옛날에 이제 밭이었겠죠. 이런 데가 다 밭이었었는데 지금 물을 잔뜩 가두면은 이후에까지 거의 이후에까지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썼는데 여기 바짝까지 물이 꽉 차요. 요 정도 다 물이 꽉 차요. 이 정도. 소양각도도 조금만 남고 꽉 차는데 지금 요것은 구글지도에서 물을 뺐을 때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도 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도 여기가 루가 있어서 2세기 여기서 피리 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을밑대가 요거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명사가 여기가 계속 비탈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차가 그냥 삐뚤삐뚤 속리산 12경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는 한 2km도 안 되고 2km 남짓 되지만 이렇게 삐뚤삐뚤 여기 이제 길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 따라서. 그러니까 기자정도 있고 정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저기고 여기 지금 모습을 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평안부 지도에 좀 더 크게 해서 대양각도, 소양각도, 여기 기자정, 그다음에 정전에서 정전했고 기자정 동그라미 3개 해놓은 거 그런 것이 요거다는 얘기예요. 요 동그라미 3개는 요거 1, 2, 3. 그다음에 연기루하고 참은 연기루가 여기가 연기루였었다 옛날에. 여기서 팔관에도 열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계고. 이게 이제 옛날에 여긴 기종만 들어가서 참은을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더 이제 오도 양근을 하지 않고 평안부 지도가 지도만 설명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식민사학이라든가 이제 강단사학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영토 문제, 특히 수도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게 뭐 고구려든 고려든 이 평양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이 고려의 평양이 위상 수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쪽이 아니고 요양시 궁장 연구다라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표는 이창구 교수님께서 고대 화폐 첨수도에 나타난 원시 형태 한글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고대 화폐의 하나인 첨수도에 나타난 원시 형태의 한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훈민정음 기원설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해서는
세종께서 단독으로 창제한 것이다. 아니면 뭐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 옛 글자에서 모방한 것이다. 또는 뭐 우리가 본래 고대 문자가 있었다. 이런 학설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과연 이 원시 형태의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한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첨수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일단은 그 정의를 원시 형태의 한글 또는 원시 한글이라고 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한 내용은 제가 2012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책으로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로 나가니까 중국에서 제가 2,500년 전 내지는 3,000년 전에 한글이 나왔다고 발표를 그 기사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 아마 그 조회수가 600만 명이 이렇게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내는 한글을 찾았다고 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훈민정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모방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기존 문헌에 있는 표현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차라리 이 말이 없었으면 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택한 것은 이제 첨수도입니다. 첨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수도는 좀 낯설 겁니다. 여러분 명도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알고 계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그 명도전이 전시가 돼 있죠. 주로 이제 용연에서 나온 명도전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수도의 그 특징은 글자가 한 글자씩 새겨 있다는 거죠. 이 화폐에. 이제 그 첨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포도 아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방조포, 첨조포, 원조포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그 다리의 모양을 보고 반듯하면은 방조포, 뾰족하면은 첨조포, 둥글면 원조포 이렇게 모양을 보고 단순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첨수도도 머리가 뾰족하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형태의 화폐의 모양을 보고 방조포, 첨조포, 원조포라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도 각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이 포는 우리 포하면 이게 이제 배, 삼배 배, 이 포인데 원래 이제 배 가지고 또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하면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라는 말을 씁니다. 또 돈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 글자 중에. 물론 화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샘천자, 천도 돈을 의미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고문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 포는 크기가 작아요. 한 5c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마 화폐 박물관 가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포는 전국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이게 이제 무슨 글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뭐 이름이 명도전이니까 이거 밝을 명자를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게 밝을 명자가 아니고 뭐 연나라 상징하는 언자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또 뭐 억지 주장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역자 바꾸리 역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눈 또 뭐 밝을 명 서로 상통하다고 보고요. 이 명도전이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중국 화폐냐 아니면 뭐 우리 고조선 화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도전이라면 뭐 중국 사람들이 밝을 명자를 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이 화폐에다가 밝을 명자를 넣었다면 밝을 명이니까 박다는 박을 한자로 우리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발글명을 써서 박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화폐는 국가 공인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료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거 보면은 여기는 명도전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절묵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것은 제나라는 제자입니다. 이건 제도. 제나라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이 명도전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도전은 이렇게 위에가 머리가 그냥 평평하죠. 요것은 절묵도라든가 제도는 이게 요 모양을 반달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첨수도입니다. 이 첨수도는 이름 그대로 머리가 뾰족하죠. 머리가 뾰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고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활. 왜 이렇게 활 모양처럼 이렇게 이 화폐를 이렇게 휘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제 호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한 글자씩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기왕 이제 우리가 첨수도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은 이제 길자를 새긴 첨수도입니다. 이건 뒷면이고요.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면을 면문, 얼굴 면문이라 하고 뒤는 배면 이렇게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 앞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는 자루병자. 또 여기 이제 이 선이 있어요. 수선이라고 이 분계선 2개 또는 3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리. 이 명도전이든 뭐 첨수도든 밑에 이제 고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고리에다가 이제 뭐 첨수도 뭐 10개씩 끼워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간다거나 아마 이렇게 이제 생활에 편리하도록 이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첨수도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크기 또는 그 휘어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연영성 박물관에 가서 촬영해 온 건데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정, 모, 기, 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자가 한 글자씩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첨수도에 관계돼서 그 낱글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낱글자들을 모아놓으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을 제가 발췌한 것들입니다. 뭐 낯익은 글자들이 있나요? 잘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 뭐 이 임금왕자 같은 경우 뭐 이런 공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일비자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은 우리가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 이 가운데는 낯선 글자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것이 만약에 몸 기자라면 뭐 이게 글자를 거꾸로 쓰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서 이런 형태도 글자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글자의 형태들을 보고 아마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글자 중에서 우리 한글의 모양과 같은 글자를 찾은 것이고 두 가지 노자하고 뭐 돈자하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노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 뭐 돈이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첨수도에 이게 현재의 노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자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이런 형태로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현, 하북, 역현, 연화도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러면 연화도면은 연나라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은 늘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폐가 어디서 출토됐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노자 모양의 첨수도가 연화도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건 아까 포를 말씀드렸는데 이 포에 또 이 노자 반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이 이것은 뭐 임시하는 임이고 이건 노자를 해석을 했는데 노지라고 그랬어요. 이 망이 우리 한글을 알까요? 중국 사람이 보고서 이분이 이걸 해석한 게 한 100년 전쯤에 해석을 했는데 이 노자는 노지, 노나라 땅을 설명할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무튼 이건 뭐 그렇게 문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겠습니다. 고죽,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죽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73년에 객좌연에서 그 고죽례가 발굴이 됐죠. 이것은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덩이에서 갱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 고죽례 이 속 안에 이제 글자가 새겨 있는데 소위 이제 부정 고죽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글자를 이제 확대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또 첨수도인데 이 첨수도에 이 고죽의 죽자 모양으로 이것은 이제 죽자 같다 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것은 죽자 대나무 죽자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상해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물관에서도 이건 죽자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죽자인데 요 죽자를 화폐에다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글자를 새길 때는 우리가 목판을 새길 때도 그렇지만 글자를 최소한 이렇게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석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죽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고대 문자에 관련해서 설명할 때 물론 고주선은 우리가 고주선 문화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중앙 문화지요. 중앙 문화예요. 우리 고죽 문화, 고죽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지방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고주선 중앙 문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지방 문화를 소리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고죽국을 지방 문화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죽은 문헌으로 보면은 이쪽 이 노룡 쪽이 아마 고죽의 도읍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고죽은 근 1000년의 역사이거든요. 근 1000년의 역사인데 BC 660년에 문헌상으로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가지고 아마 여기에 있던 분들이 집단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객자연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동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고죽례 이런 모든 청동기 유물이라는 것은 제사용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했건 어쨌든 아무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객자연에 가서 어떤 그 고죽 문화를 재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죽례 그 뇌도 결국은 이 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여기 객자연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원래 도읍지는 이쪽 노룡 지방이었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그것이 나왔겠느냐 여러 가지 좀 유추가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망명한 게 아니라 본래 고죽이 그 강역이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동서쪽으로 고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조선의 서쪽 변방은 결국 이제 고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 1000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분은 이 고죽국이 우리 고조선의 서방을 국경선을 지켜줬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단재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역을 뭐 노룡에서 객자연까지 보든지 아니면 노룡 지방에 있다가
망하면서 이동을 한 건지는 우리가 더 연구하겠지만 아무튼 이 고죽 문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단재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 뭐 고죽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밖에 적지를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전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죽 문화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이 고조선의 지방 문화 꼭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바로 낭랑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평양 낭랑, 지금 평양 말씀하셨지만 평양 낭랑이 한사군 낭랑이 아니라 우리 최씨 낭랑이 있어서 낭랑곡 문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단재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낭랑 일제시대 때 그게 한사군의 낭랑 문화라고 해서 막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는 모조품도 있고 가짜도 섞이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많은 유물들이 낭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 낭랑이 실체가 뭐냐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조선 연구할 때마다 이 지방 문화인 낭랑 문화, 그 다음에 고죽국 문화를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고조선 문화가 좀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첨수도의 분포입니다. 이동 및 출토 지점들을 보면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낭랑이 있었던 곳이죠. 이 나나 동서쪽의 일대에서부터 태행산령을 중심으로 좌우 쪽에 첨수도가 밀집돼서 지금 현재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이 첨수도는 융적하는 적족들이 사용했던 화폐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일단은 첨수도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사용한 화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틀림없이 적족들이 사용한 화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중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중산에서도 이렇게 이 첨수도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석가장, 보정 뭐 이런 얘기에서 첨수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쪽에 당산, 아까 말씀드린 노룡 이런 쪽에서도 첨수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고죽국 문자입니다. 고죽 일대에서 나온 첨수도 또 기타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유염이라는 학자가 이게 1930년대에 이 자료를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형체의 글자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가림토 글자, 낯익은 글자들도 보이죠. 근데 이런 글자들을 고조선 글자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겠죠. 그나마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나마 이것을 고조국 글자라고 발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고마운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 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싫겠죠. 요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자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속천해라는 이 속천해는 화폐를 이렇게 모아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책입니다. 이 책에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 이런 뭐 지금 돈자라고밖에 읽을 수 없는 이 화폐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 이좌이라는 분이 이좌이는 1800년대 사람인데요. 자기도 이 글자는 모르겠다고 불가식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겠죠. 자기도 모르는 글자가 있다고. 이 두 글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글자로 아무튼 뭐 우리가 돈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돈에 돈이라고 쓰는 건 당연하죠. 아무튼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글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글자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첨수도가 그래도 이것을 만약 이분이 나 이 글자는 모르니까 이거 모르겠어 하고 서로 여기 이 자기 책에 실지 않았다라면 이나마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지만 그래도 책에는 실어놔서 후학들 보게 해준 게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글을 보면 자기는 이런 첨수도를 북경 옛날 북경이 이제 그 지게더라고요. 지게. 근데 북경 근방에서 이 첨수도를 북경에서 구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첨수도들을 북경에서 이게 발굴을 했다. 그렇게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화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 이좌연의 이 발굴했던 수집했던 이 화폐 방이니까 뭐 전답을 팔아가지고 이거 화폐를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화폐들을. 그래서 이분이 엄청 많은 그 화폐들을 이 구화폐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요녕성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화폐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 거기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뭘 보여주냐면은 요녕성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첨수도 화폐 하나하나를 다 탁본을 해놨어요. 탁본을 해놔가지고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제 이름이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하도 보여주려고 하니까 원본은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보관하는 탁본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앞에 한 두세 개 장만 보여주고 더 안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의 어느 학자한테 한국에 이찬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훗날 했답니다. 아무튼 이좌연의 그 속촌에 실려 있는 이 돈자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주죠. 이건 보면은 완벽한 초성, 중성, 종성 아닙니까? 아까 노자는 받침이 없는 글자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돈데 이 시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받침을 붙여서 말을 더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말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받침이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단순하죠. 아무튼 밑에 종성이 들어감으로써 한글은 이제 풍요로운 아주 풍부한 어휘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자에 밑에 이렇게 아무튼 종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들이 과연 어떻게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첨수도 이 나와 있는 글자 꼴들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기본 골꿀 이게 똑같다. 발음이 똑같다고 지금 음가가 똑같다는 말은 못해요. 아무튼 그래도 글꼴은 같다 이거. 이런 글꼴들이 이미 2000년, 2500년 전에 아주 다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 것을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글자는 이렇게 해놓고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아니라 옛사람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니은자 행성은 뭐가 내려왔는데 이제 안착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D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튼 편안하게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거가 그런 어떤 이 글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어떤 음가 의미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틀림없이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가림토 글자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화폐 문자에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년 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글자는 만들어 본 민족만이 또 만든다. 글자를 만들지 못하는 민족은 글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 본 사람은 또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역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문자 우리가 이것이 꼭 정확하게 이것이 훈민정음이야 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글자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결국은 우리 이 화폐가 사용된 2000년, 2500년 이 어떤 것이 역사 문화가 단단되지 않고 결국 훈민정음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그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옛 문화를 계승해서 더 훌륭한 앞선 문자를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진 그 업적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글의 역사를 뭐 600년이야 라고 이렇게 구태여 단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조선시대 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옛 글자가 있었다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자반고전이라는 말이 실록에 들어가 있는 네 글자니까 그게 거짓말로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훈민정음은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명도전은 제가 기회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명도전, 첨수도, 침수도 이런 글자들의 고대 문자가 틀림없이 있고, 이것은 우리 어떤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말하는 신지 전자하고도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첨수도 화폐 문자는 우리가 한자를 쓰기 전에, 또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나름의 어떤 고유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